안녕히 가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내 아들 진수가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도와서 사게 된 집 열쇠를 손에 쥔 채 서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일주일 후, 내 휴대폰에 아들에게서 온 47통의 부재중 전화가 켜져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미 그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갈라졌고 그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식당이 조용해졌고 와인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말의 무게에 삼켜졌다. 내 손이 얼어붙었고 잔이 떨리며 샤르도네의 희미한 물결이 일었다. 나는 내 아들, 내 외아들을 바라보며 마취방에서 공기가 빨려나간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위에 현대적인 샹들리에가 광택이 나는 테이블 위로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희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앉아 매니큐어를 한 손톱으로 느리고 의도적인 리듬을 두드렸다. 선을 넘으셨어요. 아버님, 그녀가 얼음처럼 매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매끈한 금발 업스타일에서 한 올의 머리카락도 어긋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않고 그냥 여왕이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듯 진수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계단 쪽을 보니 태민이와 은서가 그림자에서 엿보고 있었다. 은서는 테디베어를 꽉 안고 있었고 작은 얼굴이 창백했다. 태민이의 큰 눈이 내 눈과 마주쳤고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다. 진수야.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잔을 내려놓았다. 내 안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다. 얘기해보자. 이게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안 돼요. 그가 내 말을 끊으며 원목 바닥을 걸어다녔다. 광택 나는 로퍼가 딸깍거렸다. 아버지는 항상 방해가 돼요. 항상 참견하시고 그의 손이 격렬하게 몸짓하며 포크를 넘어뜨렸다. 그것이 접시에 부딪히며 긴장감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한때 나에게 한 편 더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애원했던 소년을 찾았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낯선 이였다. 턱을 꽉 쥐고 내 눈을 피하는 연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다. 저희에게 공간이 필요해요. 아버님. 영구적으로 그 말이 칼날처럼 떨어졌다. 깔끔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논쟁하고 싶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요구하고 싶었지만 내 손자들의 모습이 나를 멈춰 세웠다. 태민이의 입술이 떨렸다. 은서가 고민형을 더 꽉 안았다. 아이들을 위해 이걸 더 나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나는 목이 마른 채로 말했다. 나는 일어섰고 무릎이 삐걱거렸으며 의자에 걸려있던 코트에 손을 뻗었다. 그 옷감이 내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내 손가락이 주머니 속 열쇠를 스쳤다. 이 집의 열쇠, 내가 그들이 사도록 도와준 집의 열쇠. 나는 그것을 꽉 쥐었고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으며 아직 이해하지 못한 조용한 맹세가 되었다. 진수가 문을 가리키며 가슴이 거칠게 숨을 쉬었다. 그냥 가세요. 그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고 나는 그도 느끼는지 궁금했다. 우리 사이의 균열을 연희의 입술이 굽었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문으로 걸어갔고 낡은 신발이 깨끗한 바닥을 긁었다. 집은 모두 유리와 강철로 되어 있었다. 그들의 성공을 보여주는 무균의 전시장으로 내 집의 아늑한 혼돈과는 너무나 달랐다.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나, 진수, 미영이, 몇 년 전 모두 웃고 있던. 나는 멈춰서서 유리 액자 속 내 희미한 반사를 바라봤다. 언제 그 따스함이 사라진 걸까? 현관문이 다가왔다. 매끄러운 손잡이가 달린 무거운 오크나무 문. 나는 그것을 열었고
저녁 공기가 내 얼굴에 시원하게 스쳤다. 내 뒤에서 은서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아이의 눈을 견딜 수 없었다. 문이 딸깍 닫혔고 밖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조용한 거리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그것을 깨뜨렸다. 나는 가로등의 창백한 빛 아래 주차된 내 차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황혼이 집의 유리벽을 오렌지색 음영으로 칠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나는 운전석에 몸을 밀어넣었고 가죽이 내 무게에 삐걱거렸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낼 때 내 손이 떨렸고 그 들쭉날쭉한 모서리가 빛을 받았다. 이 열쇠는 한때 무언가를 의미했었다. 그들에게 준 내 선물, 가족에 대한 내 약속. 대출을 넘겨준 후에도 간직했던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확보해준 집에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들의 배신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마치 무게감 같고 의문 같았다. 나는 바래진 사진이 놓인 대시보드를 보았다. 나, 진수, 그리고 미영이가 태민이의 첫 번째 생일에서 모두 웃고 있는. 목이 탔다. 무엇이 내 아들을 나에게 등지게 만들었을까? 연희의 차가운 시선이 내 마음에 스쳤고 진수를 조종하는 꼭두각시 줄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나는 엔진을 시동했고 그 진동이 나를 안정시켰지만 내 눈은 집에 머물렀다. 그 불빛들이 나를 지켜보는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길이 어둡고 조용하게 뻗어 있었다. 조용한 거리들이 내가 운전하며 지나갔다. 내 주먹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되었고 차 안의 침묵은 내가 방금 떠난 싸움보다 더 무거웠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고 그 빛이 내 희망처럼 더듬거렸다. 나는 진수의 목소리를 떨쳐낼 수 없었다. 나가라는 말에 독 내 아들이 어디로 간 걸까? 미영의 장례식 후에 나에게 매달리며 우리가 항상 가족이 될 거라고 약속했던 그 소년이 내 눈이 바래진 사진이 놓인 대시보드를 붙잡았다. 나, 진수, 미영이가 몇 년 전 소풍에서 모두 웃고 있는.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느껴졌던 2020년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진수가 직장을 잃었고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집을 잃을 것 같아요. 나는 그날 은행으로 차를 몰고 갔었다. 공기는 커피와 종이 냄새로 무거웠다. 수표에 서명할 때 펜이 무겁게 느껴졌다. 내 저축을 빼내면서 미영이와 내가 우리 은퇴를 위해 모았던 돈을. 하지만 그것은 진수를 위한 것이었고 태민이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세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직 박수들이 풀리지 않은 채로 가구가 반만 들어선 그들의 거실에 앉았었다. 진수가 머그컵을 꽉 쥐고 있었고 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나를 보았다. 눈이 젖어 있었다. 아버지,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여기 환영받으실 거예요. 언제나요? 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말의 따스함이 담요처럼 나를 감쌌다. 연희는 그때 거기에 없었다. 그녀는 어떤 블로거 행사에 있었고 이미 그녀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개의치 않았다. 진수면 충분했다. 지금 조용한 밤을 운전하며 그 기억이 쓰라렸다. 집 열쇠가 내 주머니에 있었고 이제 깨진 약속의 무거운 상기였다. 언제 진수가 바뀐 걸까? 나는 연희를 생각했다. 그들의 결혼 후에 스며든 그녀의 차가움을. 그녀가 내 방문을 침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방식을. 그녀가 그를 나에게 등지게 만든 걸까? 그 생각이 날카롭고 끈질기게 스쳤다. 강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표면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다. 나는 차를 세웠고 타이어 아래 자갈이 바스락거렸다. 차 안은 낡은 가죽과 희미한 커피 얼룩의 안식처였다. 대시보드 위의 사진이 내 유일한 동반자 였다. 나는 열쇠를 만졌고 그 모서리가 내 손바닥에 박혔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저축, 내 마음,
그리고 오늘 밤 진수는 그것을 내 얼굴에 던져버렸다. 나는 밖으로 나왔고 소량이 나는 공기가 내 피부에 시원했다. 강이 중얼거렸고 그 꾸준한 흐름이 내 가슴의 혼돈을 진정시켰다. 나는 차에 기대어 물을 바라봤고 내 반사가 희미하고 깨져 있었다. 미영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꿰뚫어 보았고 기자의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고 나는 혼자서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진수의 감사함을 되풀이했다. 아버지가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그 소녀는 어디로 간 걸까? 나는 밤에 속삭였다.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강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허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수년간 진실을 발굴하고 거짓을 폭로해왔다. 연희의 으스대는 얼굴이 내 마음에 스쳤고 그녀의 매니큐어를 한 손톱이 그녀의 통제를 두드리고 있었다. 진수의 걸음질, 그의 회피. 그것들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몸을 곧게 폈고 턱을 꽉 물었다. 주머니 속 열쇠가 이제 부담보다는 무기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나를 밀어냈지만 그들은 나를 모른다. 진짜 나를. 부패한 공무원들을 무너뜨린 기자,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 진실을 쫓았던 기자를 나는 차로 다시 돌아갔고 엔진의 진동이 내 맥박을 안정시켰다. 내 눈이 다시 사진에 떨어졌다. 미영의 미소가 나를 격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속삭였다. 그 말들이 확고하고 맹세였다. 강의 중얼거림이 내가 길로 나가면서 사라졌고 내 마음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계획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나는 아파트 문을 밀고 들어갔고 경첩이 조용함 속에서 삐걱거렸다. 진수와의 싸움이 내 두개골에 메아리 쳤다. 그의 은하가라 가 내가 끌 수 없는 반복이었다. 나는 알라 기자에 털썩 앉았고 낡은 천이 내 아래에서 신음했다. 방은 아늑한 혼돈이었다. 낡은 신문 더미들, 테이블 위에 금이 간 머그컵, 램프 불빛을 받는 미영의 액자 사진, 포틀랜드에 있는 내 딸 은지에게서 온 편지가 테이블 위에 열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방문하라고 재촉해왔지만 나는 답장할 마음이 없었다. 그녀의 미소가 항상 그랬듯이 나를 안정시켰다. 지금 그녀가 필요했다. 그녀의 열정, 소음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방식이 내 눈이 벽에 걸린 액자에 든 기사로 같다. 누렇게 바랬지만 자랑스러웠다. 지역 기자, 시청 스캔들 폭로, 그것이 30년 전의 나였다. 부서질 때까지 진실을 쫓는 끈질김. 나는 그 남자를 잊어버렸었다. 슬픔과 손자들의 축구 경기 아래 묻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밤 진수와 연희가 그를 깨웠다. 그들은 내가 그냥 참견하는 늙은 호랍이라고 생각했다. 약하다고. 그들은 달리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선반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수년간의 사용으로 모서리가 부드러워진 펜이 내가 그것을 열 때 긁었고 그 소리가 침묵 속에서 날카로웠다. 나는 썼다. 진수는 연희를 맹목적으로 따른다. 의지가 약하다. 내 손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연희, 이미지에 집착한다. 정밀 조사를 싫어한다. 그 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풀퍼즐의 조각들처럼 나는 집 열쇠를 노트 옆에 놓았고 그 금속이 램프 아래서 반짝였다. 이것은 더 이상 그냥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빼앗은 것이었고 내가 되찾을 것이었다. 나는 뒤로 기대었고 의자가 삐걱거렸으며 미영의 사진에 말했다. 싸우라고 말했을 거야. 그렇지. 그녀의 눈이 끄덕이는 것 같았고 그녀의 미소가 조용한 격려였다. 그녀가 죽은 후 나는 모든 것을 진수와 은지에게 쏟아부었고 가족이 내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진수는 내 닻이었고
집에 대한 그의 감사였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줄을 사줬다. 이제 그는 나를 끊어버렸고 연희가 그 칼날이었다. 나는 일어났고 무릎이 항의했으며 낡은 파일들로 어수선한 선반으로 갔다. 내 손가락이 액자 사진을 스쳤다. 나, 진수, 태민이가 공원에서 모두 웃고 있는. 그 기억이 아팠지만 그것이 나에게 연료를 공급했다. 나는 나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었다. 태민이와 은서를 위해서였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할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선반을 뒤져서 스크랩들을 꺼냈다. 내 옛 기사들. 각각이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었다. 기자였던, 물러서지 않는 남자 그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얼거렸다. 틀렸어. 내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고 그 말들은 약속이었다. 나는 노트에 더 끄적였다. 연희의 블로그, 그녀의 광택 나는 가면, 진수의 직업, 그의 불안감, 둘 다의 약점들. 나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에서 균열을 찾아왔다. 이것도 다르지 않았다. 아파트의 어둠 속 불빛이 어수선함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공기가 낡은 종이 냄새로 무거웠다. 나는 걸어다녔고 낡은 양탄자 위에서 내 발걸음이 부드러웠으며 내 마음은 달렸다. 나는 아직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날카롭고 확실하게. 그들이 나를 다치게 했지만 나도 그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 고함이나 주먹이 아니라 진실로. 더 아프게 찌르는 종류의. 나는 서랍에서 멈춰서 그것을 당겨 열었다. 안에는 내 옛 연락처 책이 있었다. 표지가 바랬고 페이지들이 귀가 접혔다. 내 심장이 빨라졌고 나는 그것을 펼쳤다. 내 손가락이 이름들을 따라갔다. 동료들, 소수들, 내 기자 시절의 친구들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수진, 동료 기자였던, 여전히 포틀랜드에 있는. 그녀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수의 폭발 이후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그들이 진실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보자. 나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트가 열려 있었고 열쇠가 그 옆에 미영의 사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내 책상에 램프가 깜빡였고 어수선함 위로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옛 기사들, 금이 간 머그컵, 조용한 약속처럼 반짝이는 집 열쇠. 나는 랩톱 위로 몸을 웅크렸고 연희의 블로그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각 포스트가 광택나는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최신 사진, 모두 웃음과 디자이너 앞치마를 하고 내 진실을 살고 있어요. 나는 캡션이 달려있는. 내 턱을 굳게 만들었다. 진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물어도 알지 못할 거야.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내 아파트의 희미한 웅웅거림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다시 기자가 되었고 사냥하고 있었으며 연희가 내 표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피드를 스크롤했고 그녀의 선별된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요리 튜토리얼, 브랜드 거래, 매력과 야망으로 구축된 라이프 스타일 제고. 하지만 매력은 압력 아래서 갈라진다. 나는 그녀의 약점이 필요했다. 그녀가 완벽한 화장 뒤에 숨긴 것들을. 내 노트가 열려 있었고 그 낡은 가죽이 내 손 아래 따뜻했다. 나는 끄적였다. 연희는 찬사가 필요하다. 비판을 싫어한다. 진수의 이름이 뒤따랐다. 그녀의 지시를 따른다. 불안하다. 펜에 긁는 소리가 내 집중을 부채질했다. 각 단어가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내 책상 위의 가족 사진. 나, 진수, 미영이 몇 년 전 웃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태민이와 은서는 연희의 차가운 통제보다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진수의 척추 없음보다 나는 안경을 밀어 올렸고 내 결심이 굳어졌다. 미영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메아리 쳤다.
더 깊이 파봐. 여보, 그럴 것이다. 내 손자들을 위해, 나를 위해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포틀랜드 시절의 옛 동료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선이 딱딱거렸다.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하지만 활기찬 들려왔다. 자, 선배님. 이 늙은 여우야.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어. 나는 가볍게 유지하며 말했다. 연이라고 푸드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뭔가 더러운 게 있을까? 소희가 웃었다. 그 소리가 자갈 같았다. 사돈이구나. 그렇지. 소문으로는 그녀가 상당한 사업 대출을 받았대. 6자리 수가 그녀 브랜드에 묶여 있어. 과도하게 레버리지 됐어. 한번 잘못 움직이면 큰일이야. 내 맥박이 빨라졌다. 나는 노트에 대출희라고 끄적이며 동그라미를 쳤다. 고마워. 소희. 빚진 게 있어. 항상 그래. 그녀가 놀리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뒤로 기대었고 의자가 삐걱거렸으며 내 마음이 달렸다. 대출은 압력을 의미했다. 압력은 균열을 의미했다. 연희의 자존심은 공개적인 몰락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틀 후, 내 분노는 집중으로 굳어졌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나는 재킷을 걸쳤고 집 열쇠가 주머니에서 무겁게 시내의 커피숍 브로드 어웨이크닝으로 향했다. 벨이 딸랑거리며 내가 안으로 들어갔고 공기가 볶은 원두와 중얼거리는 수다로 무거웠다. 나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랩톱을 열었으며 나무 표면이 수년간의 사용으로 긁혀 있었다. 바리스타가 주문을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가 머그컵의 달그락거림에 맞서 명랑한 허밍이었다. 나는 블랙커피를 홀짝였고 그 쓴맛이 나를 안정시켰으며 연희의 블로그로 다시 파고들었다. 댓글 섹션이 금광이었다. 그녀의 윤기나는 포스트들 아래 몇몇 사용자들이 찔렀다. 너무 비싼 쓰레기. 한 사람이 썼다. 모두 과대 광고. 실속은 없어. 다른 사람이 말했다. 연희의 답글들은 날카롭고 방어적이었다. 내 브랜드를 위해 열심히 일해요. 헤이터들은 꺼져요.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정밀 조사에 방어적이라고 끄적였다. 그녀는 박수갈채를 위해 살았고 그것 없이는 시들었다. 완벽해. 나는 지갑에 끼워둔 가족사진을 보았다. 태민이의 밝은 웃음. 이것은 그를 위한 것이었고 은서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내 펜이 다시 움직였고 새로운 메모였다. 그녀의 통제 욕구를 폭로하라. 작게 시작하라. 커피숍의 따스함이 내 집중이 날카로워지면서 사라졌다. 계획이 지평선의 폭풍처럼 형성되고 있었다. 나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썼다. 신비롭지만 명확했다. 그녀의 자존심을 시험하라. 내 입술이 굽었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미한 미소였다. 바리스타의 웃음, 수다,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나는 랩톱을 닫았고 그 딸각 소리가 최종적이었다. 연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나를 밀어내면서. 하지만 나는 이제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시험해보자. 나는 속삭였다. 그 말들이 부드럽지만 무거웠고 내 눈은 노트에 있었다. 움직일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흔적 없이 익명의 제보를 보낼 조용한 공간을 찾아 공공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조용함의 요새였고 공기가 오래된 책들의 냄새와 페이지들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으로 무거웠다. 나는 공용 컴퓨터에 앉았다. 화면이 어두운 방 안에서 거칠게 빛났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머물렀고 단단하지만 목적에 찬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집 열쇠는 주머니를 눌렀고 내가 잃었던 것들과 되찾아야 할 것들을 상기시켰다. 나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밴드 블레튼의 제보를 적기 시작했다. 연희의 블로그는 가격을 부풀리고 스폰서를 속입니다.
그녀의 마케팅 주장을 확인해보세요. 짧고 날카롭고 충분히 진실되어 따갑게 느껴질 문장들.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고 클릭 소리가 내 가슴속에 울렸다. 아파트로 돌아와 나는 기다렸다. 고요함을 깨는 건 시계의 규칙적인 째깍임 뿐이었다. 탁자 위에서 미영의 사진이 날 지켜봤고 그녀의 미소는 계속 나를 밀어줬다. 공책은 펼쳐져 있었고 카페에서 적은 수수께끼 같은 메모 그녀의 자존심을 시험해라가 날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밴드 블레틴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했고 손에 쥔 커피잔은 따뜻했다. 그러다 기사가 떴다. 지역 인플루언서, 사업 관행에 대한 의혹 직면, 기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파괴적이었다. 익명의 소식통들이 연희에 과장된 상품 가격을 지적했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입꼬리를 올렸다. 소셜미디어에선 연희 사기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했고 댓글이 쏟아졌다. 사기꾼 과대평가 딱이야. 나는 연희의 블로그로 향했다. 그녀의 최신 게시물은 광란의 방어였다. 이런 거짓말로 날 막을 순 없어. 내 브랜드는 신뢰 위에 세워졌어. 오타가 그녀의 글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매끄러움은 금이 가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소리내어 읽었다. 신뢰라고. 내 목소리는 아이러니로 가득했고 낮고 침착했다. 그녀는 내가 바라던 대로 무너지고 있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진수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2번 울리게 두고 받았다. 내 톤은 유리처럼 차분했다. 여보세요. 이거 다 아버지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 기사, 왜 이런 짓을 해요?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모르는 척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진수야. 그냥 조용히 지내는 노인일 뿐이야. 그 거짓말은 부드럽고 숙련되어 있었지만 그의 비난은 따가웠다. 나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진수의 미소는 이제 유령처럼 느껴졌다. 죄책감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이건 단지 그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태민이와 은서, 내게서 빼앗긴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쏘아붙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흔들렸다. 제발 이 일 정리해요. 아버지. 그건 연희의 문제 같구나. 나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단호하게. 그는 전화를 끊었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공책의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램프 아래 집 열쇠가 반짝이고 있었다. 처피는 내가 흘렸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연희의 블로그를 새로 고침했다. 댓글창은 전쟁터였다. 사기꾼이라 적은 사람도 있었고 내 레시피는 구려라는 댓글도 보였다. 연희의 답글은 점점 절박해졌다. PR팀 고용 중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했다. 그녀의 고립감, 그녀의 자존심, 둘 다 위태로웠고 단 한 번의 밀침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 아파트의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삐걱대는 의자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커피를 홀짝였고 쓴맛이 입안을 찔렀다. 그리고 진수의 목소리, 그의 간청을 되새겼다. 한편으로는 그에게 다시 전화에 멈추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녀는 곰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아니, 나는 계속할 것이다. 나는 공책을 펴고 메모들을 살펴봤다. 연희는 통제하려 든다. 진수는 그녀의 그림자, 내 펜이 멈칫하다가 움직였다. 더 세게 밀어붙여라. 대중의 무대 내 맥박이 빨라졌다. 계획이 선명해졌다. 나는 블로그를 다시 새로 고침했다. 그녀의 최신 글은 두서없는 변명이었다. 그녀의 공포는 날 것이었다.
내 입술이 올라갔다. 수년 만에 느껴보는 전율. 금 가고 있어. 나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낮은 윙윙거림이었고 눈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다. 공책은 펼쳐져 있었고 그 페이지는 다음 움직임의 지도처럼 보였다.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진수의 이름이 다시 깜빡였다. 화면은 끊임없이 뛰는 맥박 같았다. 부재 중 47통. 하나하나가 무시당한 호소였다.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고 시계의 똑딱이는 소리만이 침묵 속에서 울렸다. 나는 차를 마셨고 잔의 따뜻함이 나를 붙잡아줬다. 그리고 공책을 바라봤다. 그 페이지엔 내 계획이 두껍게 적혀 있었다. 연희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진수는 그 잔해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진수의 목소리는 날 것으로 부서질 듯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우리 다 망치고 있어요. 그의 말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삭제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가슴이 조였다. 그는 미영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울며 매달리던 소년 같았다.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가족 사진을 다시 봤다. 태민이의 웃음, 은서의 곱슬머리. 이건 그들을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수의 고통은 내 가슴에 남았다. 내가 키운 아이의 흔적. 나는 태민이와 은서를 위해 너무 멀리 간 걸까? 계속하겠지만 그의 고통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연희의 블로그는 혼돈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그녀의 최신 글은 PR 컨설턴트를 고용했다는 발표였지만 댓글은 그녀를 조롱했다. 너무 늦었어. 사기 여왕. 내 브랜드는 끝났어. 그녀의 답글은 광적이었다. 전부 대문자. 나 포기 안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의 빛이 내 희미한 미소를 비쳤다. 그녀의 고립, 그녀의 자존심, 둘 다 이미 찢어지고 있었다. 한 번만 더 밀면 된다. 나는 공기가 필요했다. 재킷을 걸치고 무거운 집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드레이크 공원으로 향했다. 바람은 소량기를 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들의 지저김과 섞였다. 나는 벤치에 앉았고 발밑의 풀은 부드러웠다. 가족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또 진수였다. 나는 음소거 버튼을 눌렀고 턱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 편을 들었다. 할아버지, 태민이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렸다. 그가 달려왔다. 운동화가 바닥을 두드리며 얼굴엔 밝지만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다. 내 심장은 뛰었고 동시에 가라앉았다. 나는 일어났고 두 팔을 벌렸다. 그는 나에게 뛰어들었고 그 포옹은 강렬했다. 왜 요즘 안 와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눈은 내 눈을 찾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엄마랑 아빠랑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래. 태민아.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치고 있어.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질문은 날 찔렀다. 그는 축구공을 꼭 쥐며 찡그렸다. 엄마는 맨날 화내.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나는 침을 삼켰다. 목이 막혔다. 할아버지가 더 나아지게 해줄게, 태민아. 약속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믿었다. 내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연희의 독이 퍼지고 있었다. 내 손주들을 해치고 있었다. 가만둘 수 없었다. 한 여자가 다가왔다. 태민이의 베이비시터였다.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그가 아저씨를 보고는 뛰어나갔어요.
나는 손을 흔들며 넘겼다. 태민이의 머리를 헝클었다. 곧 다시 보자. 챔프 그는 웃었고 다시 경기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웃음이 내 가슴 속에 불을 지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고요함이 다시 나를 덮었다. 더 무겁게. 나는 연희의 블로그를 확인했다. 그녀의 최신 글은 애원이 담겨 있었다. 내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요. 거짓말은 그만해주세요. 그 아이러니는 날카로웠다. 그녀의 가족. 그녀가 내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으면서. 댓글이 쏟아졌다. 인과응보다. 징징대지 마. 그녀가 고용한 PR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내 전화가 진동했다. 또 하나의 음성 메시지. 나는 재생했다.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죠. 제발 전화 좀 해요. 그의 부탁이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았고 손가락은 공책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태민이의 말이 울렸다. 엄마는 항상 화나 있어. 나는 그와 은서를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 사진이 날 지켜봤고 미영의 미소는 계속 나를 부추겼다. 나는 공책을 열었다. 내매. 모는 하나의 로드맵이었다. 연희 대중 무대. 진수 무너짐. 내 펜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날카롭고 대담했다. 주머니 속 열쇠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목적의 맥박처럼. 진수는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연희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들은 틀렸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조용한 맹세처럼. 손가락은 공책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다음 단계는 가까웠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번호폰은 손에 차갑게 느껴졌다. 값싼 플라스틱. 내가 하려는 일의 무게에 비해 너무도 가벼웠다. 나는 어수선한 책상에 앉았다.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이 노트 위로 번졌고 그 페이지들은 내 계획으로 빽빽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희미한 커피 향이 남아 있었지만 내 맥박은 목적에 따라 뛰고 있었다. 연희의 제국은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한 번 더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엘렌의 연락처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연희의 투자자. 이름처럼 날카로운 여성. 비비안 크로스. 내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고 예전에 기자였던 나는 완전히 숨어 있었다. 연희 벨의 회계 장부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 말은 짧고 냉정했고 완전히 익명성이 보장된 어조였다. 그녀의 브랜드. 말하는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요. 잠시 침묵. 그리고 비비안의 또렷한 반응. 누구시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클릭 소리는 끝을 알리는 소리였고 내 숨은 고요했다. 씨앗은 심어졌다. 나는 그 전화를 서랍에 넣으며 손끝으로 가족 사진을 스쳤다. 웃고 있는 나, 진수, 미영. 몇 년 전의 일이었다. 태민이랑 은서는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할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었다. 연희의 야망에 밀려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영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소중한 걸 지켜요. 아버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턱은 굳게 다물어졌다. 노트에 휘갈겼다. 비비안 크로스. 연희 검토 중 펜 긁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렸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손주들을 보기 위해, 이 싸움의 이유를 다시 떠올리기 위해 나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주머니 속 열쇠는 묵직했다. 나는 차를 몰아 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 인도는 아이들로 북적였고 공기는 피어난 라일락 향으로 달콤했다. 길 건너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태민이랑 은서가 나타나자 가방이 통통 튀었고 내 심장이 들떴다.
나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고 두 아이는 나를 향해 달려와 세게 안겼다. 할아버지, 은서가 소리쳤다. 머리카락에 매단 리본이 풀어져 있었다. 오셨어요. 너희 줄 게 있어. 나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태민을 위한 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은서를 위한 파란 리본. 아이들의 웃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주변을 흘끗 둘러보았다. 혹시 진수나 연희의 감시자가 있지 않을까? 태민은 책을 넘기며 눈을 반짝였다. 이거 대박이다. 천천히 읽어. 챔피언. 나는 그의 머리를 헝클이며 말했다. 비밀이 잔뜩 들어있어. 은서가 내 소매를 당겼다. 곧 또 와요. 할아버지. 약속. 항상이지. 공주님.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목이 메었다. 아이들의 사랑은 내 다치자 이유였다. 은서의 신발끈을 묶으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폰이 울렸다. 진수였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떨어져 계세요. 턱이 굳어졌다. 그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무시하고 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이들을 한 번 더 안았다. 곧 보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보모가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차로 돌아갔다.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랍을 열어 번호폰을 확인했다. 암호화된 주소에서 새 이메일. 이 도착해 있었다. 그녀의 계정 검토 중 제보 감사. 내 맥박이 빨라졌다. 기자 시절 이후 처음 느끼는 스릴이었다. 비비안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희의 대출, 그녀의 자존심. 이제 둘 다 위태로웠다. 내 맥박이 빨라졌다. 기자 시절 이후 처음 느끼는 스릴이었다. 비비안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희의 대출, 그녀의 자존심. 이제 둘 다 위태로웠다. 삶을 흔들고 내 추방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진수의 침묵, 그의 승진 실패는 배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열쇠는 여전히 무거웠고 시내의 파인 태번 식당으로 향했다. 종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서자 커피와 베이컨 냄새가 공기 속을 채웠다. 나는 부스에 앉았고 비닐 좌석이 삐걱거렸다.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메뉴를 만지작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근처에서 두 여성의 대화가 들렸다. 지역 주민 같았다.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그 인플루언서 부부, 무너지고 있다며. 연희가 진수한테 다 떠넘기고 있다던데. 그 사람 승진도 못했대.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나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감췄다. 내 제보는 먹혔다. 비비안의 검토가 연희를 뒤흔들고 있었고 진수는 그 여파에 갇혀 있었다. 만족감이 날 따뜻하게 했지만 죄나는 노트를 책상에 놓았다. 그 페이지는 내 싸움의 지도였다. 가족 사진이 지켜보았다. 미영의 미소가 나를 다잡았다. 주머니 속 열쇠가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목적의 맥박처럼. 진수는 나를 위협할 수 없었다. 연희는 손댈 수 없는 존재라 믿었겠지. 그들은 틀렸다. 시작이야. 나는 낮게 중얼이며 노트를 바라보았다. 다음 수는 가까웠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태민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작지만 또렷했다. 아빠, 큰 일자리 못 받았대요. 할아버지. 요즘 말도 없어요. 나는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이 돌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승리감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 뒤틀렸다. 노트북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연희의 몰락을 향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수의 실패는 아팠다. 내 아들, 내 아이가 이 싸움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었다. 그건 내 탓이었다. 집 열쇠는 가족 사진 옆에 놓여 있었다. 램프 아래에서 반짝이며 내가 시작한 일을 상기시켰다. 나는 의자에 기대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영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녀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균형 잡으라고 했을까? 태민의 통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엄마가 아빠한테 자꾸 소리쳐요. 연희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의 압박은 진수까지도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이었나? 그들의 완벽한 책감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나는 10살짜리 진수를 떠올렸다. 함께 새집을 만들며 웃던 모습. 손은 본드로 끈적했고 눈은 반짝였다. 너무 멀리 온 걸까? 열쇠를 탁자 위에 놓았다. 금속이 손끝에 차게 느껴졌다. 이건 태민과 은서, 그들이 빼앗긴 가족을 위한 싸움이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식당의 소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여성들의 말이 반복되었다. 불안한 결혼 연희의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었고 진수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폰이 진동했다. 또 태민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받았다. 괜찮니, 챔피언? 엄마가 맨날 화내고 아빠는 가만히 있어요.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목이 맸다. 그 말은 칼처럼 날아들었다. 나는 은서의 곱슬머리와 고민형을 떠올렸고 다짐이 굳어졌다. 나도 보고 싶어, 태민아. 지금 해결 중이야. 강해져야 해. 알았지? 그는 작게 인사했고 통화는 끊겼다. 나는 열쇠를 움켜쥐었다. 가장자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연희의 독은 내 손주들을 해치고 있었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 또 다른 기사였다. 인플루언서 브랜드는 무너졌고 연희의 세계도 함께 붕괴되고 있었다. 그 균열을 만든 건 바로 나였다. 만족감이 스며들었지만 경계심이 그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다음은 진수였다. 그의 침묵은 전화보다 더 컸다. 나는 다시 노트를 열어 새 메모를 써내려갔다. 그들을 위해 끝을 내자 펜 끝이 멈췄다. 마지막 계획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았다. 한 발짝만 더 나는 중얼이며 노트를 바라봤다. 서점의 풍경은 희미해졌고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아파트 문을 흔들며 나를 노트에서 끌어냈다. 심장이 의심으로 무겁게 뛰었다. 펜을 내려놓고 그 옆에 반짝이던 집 열쇠를 흘끗 보며 삐걱거리는 바닥을 건넜다. 오래된 책과 커피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고 탁자 위 가족 사진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영의 미소가 조심하라며 속삭이는 듯했다. 문을 열자 그들이 서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진수, 목에 스카프를 단단히 맨 연희는 억지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고 이제야 기어이 돌아온 것이다. 아버지 진수가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겨우 들릴 정도였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손은 초조하게 떨렸고 반듯한 구두는 닳아 있었다. 몇 주 전 나에게 소리치던 그 남자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연희가 억지 웃음을 띠고 앞으로 나섰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아버님 말투는 부드럽지만 유리처럼 깨지기 쉬웠다. 손끝이 떨리는 게 들켰다. 나는 문틀에 기대 그들의 얼굴에서 진실을 찾으려 눈을 고정했다. 나는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렸다. 연희의 브랜드는 폐허가 되었고 진수의 커리어는 멈췄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비를 구걸하러 온 것이다. 들어와. 나는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을 옆으로 쉽게 비켜주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스치며 지나가도록 했다. 집안의 어두운 조명은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진수의 수염은 거칠었고 연희의 화장은 지나치게 완벽했다. 문이 닫히며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마치 판결 같았다. 그들은 낡은 소파에 앉았다. 진수는 웅크렸고 연희는 굳은 자세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신문들, 내 노트, 그리고 열쇠가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죄송해요. 진수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다. 그녀가 저를 밀어붙였어요. 아버지. 당신이 간섭하고 있다고. 우리를 망친다고 했어요.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의 눈은 미영을 닮아 있었고 후회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믿고 싶었다. 다시 내 아들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연희의 존재는 나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우린 모두 실수를 했어요. 아버님. 아이들을 위해 다시 시작해요. 그녀의 말은 계산으로 가득했고 내 눈을 피했다. 태민과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따뜻한 포옹과 순수한 믿음. 그녀가 그 아이들을 이용하게 둘 수는 없었다. 말로는 안 돼요. 나는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일어나 팔짱을 꼈고 손끝이 주머니 속 열쇠를 스쳤다. 그건 이제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내 가족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 진수는 움찔했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연희는 입술을 꼭 다물며 짧은 반항의 기색을 보였다. 우린 모든 걸 잃고 있어요. 진수가 말을 이었다. 직장도, 집. 전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그 고백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0살 때 만화책을 보며 웃던 그 아이가 떠올랐고 목이 메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의 연희도 기억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 그녀는 그를 지지했고 나를 쫓아냈다. 넌 그녀를 선택했지. 나는 무겁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건 너희가 만든 일이야. 연희의 미소는 흐려졌고 손은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탁자 위 가족 사진이 보였다. 태민의 환한 미소, 은서의 곱슬머리. 이건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둘이 아니라 우린 변할 거예요. 연희가 말했다. 목소리는 거의 진심처럼 들렸다. 다시 바로잡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자존심으로 가득해. 후회는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생각해볼게. 은하는 말했다. 단호한 어조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정적 속에 삐걱이는 소리가 울렸다. 진수는 망설이며 내 눈을 바라봤다. 연희는 체면을 잃고 지나쳤다. 그들은 복도로 나갔고 나는 문을 닫았다. 자물쇠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마지막이었다. 나는 탁자 앞으로 걸어가 노트를 펼쳤다. 그 속엔 나의 전쟁 지도가 담겨 있었다. 가족 사진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미영의 얼굴이 나를 붙들었다. 진수의 눈물, 연희의 거짓말. 그들이 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태민과 은서는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손끝이 노트를 따라 움직였다.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끝나지 않았어. 나는 속삭였다. 조용한 맹세. 노트는 무겁게 손에 들려 있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선택은 아직 남아 있었다.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주전자를 들어 따뜻한 물을 컵에 따랐다. 찰랑이는 소리조차 깊은 생각 속에 묻혔다. 창밖으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희와 진수가 떠난 지 몇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간 어딘가에 머물렀다. 나는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미영의 웃음,
그녀라면 뭐라고 했을까? 용서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싸웠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손엔 사진이, 무릎 위엔 노트가 있었다. 태민, 은서. 나는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면 꿈속에서라도 평안하길 바랐다.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우는 거다. 그 누구도, 심지어 진수조차도 그들을 해치게 둘 순 없다. 다시 노트를 폈다. 그 속엔 차곡차곡 쌓인 계획들이 있었다. 날짜, 위치, 기록, 감정의 조각들. 그 가운데 굵게 적힌 문장이 시선을 잡았다. 진실은 결국 무너뜨린다. 나는 펜을 들어 새로운 한 줄을 적었다. 마지막 한 걸음. 연희를 무대 위에 세워라. 그녀는 이미지에 집착했고 사람들의 시선에 약했다. 그 무기를 이용하면 된다. 고요하지만 정확하게 은하는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며 어둠 속에서 방을 밝히기 시작했다. 뉴스 사이트, 지역 블로그, 커뮤니티 포럼. 이미 연희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타자기에 손을 언뜻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다시 한번 익명 메일을 열었다.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다. 이 자료는 연희가 협찬사에게 숨긴 금액과 거래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불러왔다. 오래전 진수의 컴퓨터에서 복사했던, 지워진 줄 알았던 자료. 나는 숨을 고르고 별표 전송 별표를 눌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미영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가족은 싸우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떴다. 진수는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